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심화세법 강의를 할 건데요. 수강 대상이랑 강의 커리큘럼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 첫날이니까 강의를 시작할게요. 수강 대상은 아시겠지만 1차생이에요. 회계사 수강생도 들으셔도 되고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도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수험생, 이 수강 대상이고요. 세법은 거의 공통 과정으로 많이 진행이 돼요. 객관식이든 기본 강의도 그렇고 세무회계도 마찬가지죠. 회계사 시험하고 세무사 시험이 문제 유형하고 난이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회계사 수험생이든 세무사 수험생이든 둘 다 들으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 커리를 좀 알려드리면, 커리큘럼은 우리 강의를 여러분들 들으실 때 기본 강의 먼저 들으시죠. 기본 강의 다음으로 오는 강의인데, 작년부터 제가 커리큘럼을 바꿨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화 세무회계라고 안 부르고 심화 세법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심화 세무회계를 없앴고요. 심화 세법이라고 해서 1차 계산 문제를 풀 거예요. 1차 문제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 300이라는 교재를 쓸 건데 이게 다 1차 시험 객관식 문제예요. 근데 세법은 다른 시험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일반적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과목들, 원가 관리 회계라든지 재무 관리라든지 이런 2차 과목은 1차 시험의 난이도가 요 정도라고 한다면 2차 시험의 난이도는 현저하게 올라갑니다. 그 갭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1차 시험 난이도는 풀만한데 문제는 2차 시험 난이도는 되게 높이 올라가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 치고 나서 2차 시험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죠. 갭을 메꿔야 되는데 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약간 여유가 있는 시기죠. 이때 조금 갭을 메꾸는 식으로 해서 심화 재무관리 연습이라든지 원가 관리 회계 연습이라든지 그런 강의를 수강하시는데 세법은 약간 달라요. 세법이 1차 시험 난이도가 2차 난이도하고 좀 비슷해요. 2차 난이도가 요만큼이라고 하면 1차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계산 문제 기준으로. 계산 문제는 거의 2차 시험에 나오는 그런 계산 문제들도 1차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이 세법 때문에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1차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1차 합격을 하면 2차는 무난하게,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 회계사 기준으로 좀 얘기 드릴게요. 회계사 시험은 1차 합격을 하면 무난하게 2차는 합격하실 수 있어요. 세법은. 세무사 시험도 약간 마찬가지지만 약간은 달라요. 결이. 세무사 시험은 1차 난이도가 조금 낮게 나오면 1차 합격을 대부분은 해버리고 2차 합격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엄청나게. 이번 연도에도 세무사 1차 합격자 수가 거의 2배가량 엄청 많이 나왔어요. 난이도가 좀 낮아지면서 1차 합격생이 4,000명 이렇게 나와버리면 2차에 뽑는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600명, 700명. 그러면 또 유예생들도 있고 합쳐보면 거의 90%는 떨어지고 10%만 2차 합격을 해요. 회계사 시험은 2배수거든요. 1차 합격자 수가 2차 인원에, 뽑는 인원의 2배수이기 때문에 1차를 합격하면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하면 2차를 합격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세무사 시험은 1차 합격했다고 2차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격차가 좀 커요. 결이 조금 달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과목으로. 근데 세법은 세무사나 회계사나 1차를 충분한 점수를 맞았다라고 하면 2차 시험에도 충분한 점수를 맞고 합격 패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과목하고 이제 세법이라는 과목하고 좀 다르니까 그런 특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결론은 세법은 1차에서 충분한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그게 결론이에요. 점수 획득이 어렵다. 이게 결론이니까
우리가 심화 세무회계를 막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1차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서 1차 합격이 급선무죠. 그걸 패스해야지만 2차 시험을 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세법은 오히려 지금 뭐 심화 세무회계 이런 걸 하는 것보다 객관식 계산 문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작년부터 저는 객관식 문제를 풀거든요. 계산 문제를. 심화 세법은 사실 객관식 계산 문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관식 계산 문제 과정. 그리고 세무회계 문제를 아예 안 풀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맛보기 정도는 해야 되니까 맛보기 해서 아 이렇게 2차 시험은 치는구나. 2차 시험은 1차 시험 난이도하고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얘가 사이즈가 커져요. 그래서 1차 문제 2개 합쳤다든지 3개 정도 합쳐가지고 사이즈만 커지는 수준이고 난이도가 막 높아지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주관식이라는 측면 때문에 괜히 난이도가 체감적으로는 높게 느껴지는 것뿐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2차 시험이 1차 시험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1차 시험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2차 시험 쉽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1차 시험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1차 시험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세법이에요. 다른 과목하고 달라요.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객관식 계산 문제 위주로 좀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플러스로 세무회계를 조금 맛보기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걸 풀까 생각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2차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최근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연도 거 있죠. 2022년도 거. 2022년 회계사 2차 시험이 끝났거든요. 2022년 회계사 2차 시험 그 문제하고 해설 나눠드리고 요거를 풀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 그런 것도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약간 세무회계는 맛보기 정도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답안 작성하는구나. 그런 요령만 지금 익혀두셔도 충분합니다. 요거를 중점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1차 패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다음에 오는 커리큘럼이 세 번째 객관식 말문제예요. 객관식 계산 문제 했으니까 이제 객관식 말문제 해야 되죠. 심화세법 들으셨으면 객관식 계산 문제 들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거 위주로 하는 거니까. 객관식 말문제만 들으시면 끝납니다. 다 들은 거죠, 객관식은. 그리고 이론 정리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 이론 정리는 거의 없어요. 사실 문제를 바로 풀고요. 조금 이론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부분들만 제가 추가적으로 이론 정리를 할 거고 이론 정리를 되게 꼼꼼하게 들어가는 과정이 말문제. 이론 정리를 많이 하는 과정이 객관식 말문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세심하게. 지금은 이론 정리를 굳이 뭐 기본 강의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기본 강의 이미 들으셨으니까 문제 풀고 어떤 틀로 문제를 푸는지 그거 익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론 정리는 조금만 하고 바로 문제 풀이로 집중하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그런 과정이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산 문제 과정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서는 모의고사를 좀 풀 거예요. 제가 모의고사 시간을 좀 정해가지고 아직 계획은 못 잡았는데 모의고사를 좀 푸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커리큘럼이 가장 좋은지 생각을 잘 해보시면 기출문제 푸는 거 중요하고요. 모의고사 주구장창 풀어야 돼요. 어차피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점수가 실제 시험에서도 나올 거니까 모의고사를 시간 재고 풀어봐야 되겠죠. 혼자서는 잘 안 풀려요.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을 때 같이 풀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약간은 성적이 잘 안 나오는구나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죠. 자기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붙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무한테도 알려주지는 않고 제가 1, 2등 정도만 알려줍니다. 1, 2등만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적표를 개별적으로 나눠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개별적으로 나눠드리는 성적표는 자기만 보는 거니까 내 성적이 좀 안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 익명이니까 그런 건 보장이 되기 때문에 1, 2등은 그래도 좀 자랑스럽게 조금 자기 뿌듯함을 느끼라고 제가 살짝 알려드리긴 해요. 모의고사도 좀 진행될 거라는 거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모의고사는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배포를 하고 시험 치는 방향으로 할게요.
답안 작성 요령은 여기서 좀 다뤄드릴 건데 2차 해설에서 요거 해설을 할 때 답안 작성 요령을 좀 알려드리고요. 2차 시험 주관식이니까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 우리가 객관식 300을 가지고 다 풀고 나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 제가 시간은 6시간 하루 6시간 곱하기 10회 10번 해서 60시간 잡았거든요. 보강이 있을 수는 있어요. 보강은 너무 이제 싫어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짧게 잡았거든요. 강의 시수를. 근데 목표로 하는 거 하고 실제 해보면 다르더라고요. 60시간 안에 끝내야지라고 목표를 잡았지만 실제 좀 오바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도. 보강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강의에서 요거 할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9회 정도는 객관식 계산 문제 그걸 하고 마지막 1회에서 2차 세무회계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2차 회계사 시험 이번 연도 시험 거 그거 풀어보면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익혀본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카페를 운영해요. 이 카페가 다음에 있는데 다음에서 스케치 세법을 치면 나와요. 여기에 학습 자료 되게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차 학습 자료실, 뭐 2차 학습 자료실 이런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꼭 활용하시면 좋겠는 자료가 이제 백지 쓰기 자료가 있거든요. 백지 쓰기 또는 필사라고 부르는데 세법은 암기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예 인출할 수 있게 그 정도로 암기를 해놓으면 문제 함정을 다 피해갈 수가 있어요. 암기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문제 함정이 다 빠져요. 그래서 외우시면 좋은 부분들을 콕 집어가지고 제가 필사 자료를 올려놨거든요. 이거를 외우시고 똑같이 따라 써보세요 라는 거죠. 필사는 복사해서 쓰기. 복사해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안 보고도 한번 써보고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 수업을 안 듣고 처음 와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카페에 뭐가 있냐면 세법 암기 팁 자료가 있어요. 암기 팁 여러 가지 제가 앞글자 딴 거 가구 할배도 있고 가구 할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웃긴 것들이 많아요. 모두만주상 뭐 이러면서 회사 출근 이러면서 엄청 암기 팁이 많은데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돼요. 앞글자 암기 팁. 요게 추천하는 자료니까 이 자료도 다운로드 받으시고 질문 있으시면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학원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이거 제가 오며 가며 핸드폰으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어가지고 조금 제 입장에서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이용하셨으면 좀 좋긴 합니다. 근데 학원 게시판을 여러분들이 그게 편하다고 한다면 이용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고요. 아무거나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의 시간 알려드릴게요. 강의 시간은 제가 정하고 하는 이유가 진도 때문이에요. 진도가 밀릴 수가 있어가지고 쉬는 시간을 좀 정할게요. 여러분들이 또 예측 가능성이 있으니까 좋죠. 오전 수업 첫 번째로 오전 수업 첫 번째 타임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 15분에 끝날 거예요. 가능하면 중간에 끊더라도 이 시간을 좀 지키면서 할게요. 75분 수업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15분 쉬고 10시 30분에 시작해요. 혹시라도 늦으시거나 하면 10시 30분 맞춰서 들어오시면 괜찮습니다. 그죠? 10시 30분 늦거나 하면 늦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그리고 10시 30분에 시작해서 11시 45분까지 이렇게 또 75분 할 거고요. 세 번째 타임은 60분을 할게요. 15분 쉬고 12시부터 1시까지죠. 이렇게 60분. 15분씩 쉬고
두 번 쉬고 세 번 하면 오전 수업이 끝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점심시간 가지고 1시부터 2시까지가 점심시간이에요. 오후 수업. 오후 수업은 2시부터 4시까지인데 이제 네 번째 타임이죠.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3시까지 이렇게 60분 하고요. 진도 나가기 위해서 이제 오후 타임에는 10분만 쉴게요. 10분만 쉬고 바로 3시 10분부터 시작할게요. 10분부터 4시까지. 이때 마지막 수업은 그래도 50분이면 끝나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것도 좀 적어 놓으시고 감안해가지고 쉬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4시에 수업 끝나잖아요. 그러면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교가 올 겁니다. 조교가. 우리 조교가 한 명 있어요. 공부하는 수험생이에요. 근데 목요일마다 좀 오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분 또 공부하는 수험생이라 가지고 매일은 못 오고 사실 공부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거든요. 목요일 날 오니까 4시부터 5시까지는 상담이 가능해요. 조교 상담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1시간은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세무사 공부하는 친구예요. 아시겠죠? 세무사 1차는 많이 합격을 했는데 이제 2차에서 자꾸 조금 안 돼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1차는 여러 번 합격했어요. 2차 시험장도 여러 번 갔고요. 그런데 약간 안타깝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실력은 있는 친구예요. 공부도 잘하는 친구.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뭐 반드시 합격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는 친구고요. 1차 시험 합격을 한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 뭐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물어보면 여러 가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조교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고 저한테는 말고요. 저는 이제 집에 갈게요. 아니 저도 뭐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면 상담을 할 건데 제가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합격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공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10년 전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기억이 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커리큘럼하고 그 당시의 커리큘럼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당시에는 중구난방으로 공부를 한 거고 체계적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한 거라 가지고 제가 좀 더 좋은 조언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대충 공부했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잖아요. 저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체계적이진 못해 가지고 그냥 막한 식으로 공부를 한 거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건데 그걸 저도 몰라 가지고 조교가 그래도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훨씬 좋은 조언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붙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10년 전이라 가지고 자꾸 저한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기억도 안 나는데 막 대답을 해야 되고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10년 전이라 가지고 조교한테 상담 받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필요하시면 조교한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뭐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또 상담해 드릴게요. 제가 오후에 또 저녁에 수업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4시에 가긴 가야 돼요. 가긴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조교한테 얘기만 좀 해놓으시면 제가 또 시간 잡아가지고 상담해 드릴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 일단은 조교한테 먼저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 순서도 알려드릴게요. 강의 순서는 부법소, 부가가치세부터 하고요. 이제 법인세 하고 소득세 할게요. 아직 개정세법안이 안 올라왔을 거예요. 7, 8월에 원래 올라오거든요. 개정안이. 근데 개정안이 7, 8월에 올라오고 그걸 작년에도 그랬지만 심화세법에서 좀 알려드렸어요. 뭐 이 정도 개정이 될 것 같다. 미리 좀 개정사항을 알면 좋잖아요. 근데 소득세가 일반적으로 개정사항이 많아요. 부가가치세는 뭐 개정되더라도 크게 개정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얘를 먼저 하는 게 좀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를 가장 나중에 하는 게 좋은 게 중간에 개정안이 올라오면 그런 걸 제가 또 언급할 수도 있고 해서 약간 뒤로 뺐죠. 이게 항상 강의 순서는 이렇게 부법소 순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말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획을 잡기로는 심화세법은 지금 하고요. 객관식 말문제는 좀 나중에 할 건데 이게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안 좋더라고요. 시험하고 또 너무 거리가 있게 진행을 하면 더 안 좋은 것도 있어가지고 너무 느린 것도 안 좋지만 또 너무 빠른 것도 안 좋아서 시기가 말문제는 단순 암기잖아요. 얘는 가능하면 11월 달에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 개정안이 올라오거든요. 11월 달쯤에 그거까지 반영한 다음에 책을 좀 빨리 내고 12월 달쯤에 2023년 객관식 말문제 OX 교재가 있어요. 그걸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문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12월이나 1월 달에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쯤에 아예 2023년 교재로 할 예정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늦고 나는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미 2022년 말문제 교재로 진행된 강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1월 달에 진행된 강의가 있거든요. 그 1월 달 거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개정세법 특강만 들으시면 돼요. 개정세법 특강으로 또 개정사항만 업데이트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2022년 강의 들으시고 온라인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로 개정세법 특강 들으시고 아니면 아예 12월 말에 하는 2023년 교재로 말문제 강의 들으셔도 되겠고 그 중간에는 가을에 기타세법 공개 특강이 들어가요. 무료 특강. 그게 한 9월 달쯤에 할까 생각 중이에요. 9월 달에 중간에 비니까 그때 국기법 하고 그런 내용들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것도 시간 되면 좀 오셔가지고 들으시는 게 좋아요. 오프라인이 가장 좋거든요. 온라인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매니징이 잘 안 되니까 오프라인으로 기타세법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는 뭐 아시겠지만 2차 요약서로 할게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론 정리가 좀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2차 요약서에만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얘로 하고요. 계산 문제 300 이걸로 하고 요거는 나눠드릴 거고요. 유인물로 2022년 회계사 2차 해설 그 미니세법이라는 교재는 있으면 좋긴 해요. 근데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에요. 있으시면 이제 제가 판서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필기 노트니까 활용하기는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요거는 옵션이에요. 옵션. 수업 시간에 쓰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 복습용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OT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계산 문제 300 일단 꺼내시고 부가가치세인데 계산 문제 300 이걸 가지고 이론 정리는 별로 안 들어간다고 했죠. 바로 문제를 좀 풀 겁니다. 부가가치세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에서는 주로 공급시기, 과표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공급시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 제하의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 제하의 수입시기 이렇게 나뉘잖아요. 제하의 공급시기는 인도 기준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도래 기준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기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도래 기준으로 가는 네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장기 할부,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계속적 공급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약정주의니까 받기로 한때 받기로 한 부분 넣어주시고 현금주의 아니에요. 받은 대가를 넣으시면 안 돼요. 받기로 한 거 그걸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시기도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하면 제하고 용역 다르죠. 용역은 완료 기준. 이게 원칙이에요. 얘도 도래 기준 있어요. 얘도 도래 기준은 동일합니다. 장기 할부,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계속적 공급. 얘는 또 특이하게도 종료일로 가는 게 있죠. 이거 발생주의예요. 발생 기준.
발생 기준은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과세 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하는 거고요. 발생한 부분만 과세 표준에 넣어요. 어떤 게 있냐면 2개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서 부동산 임대를 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케이스죠. 선후불 임대료라고 부르죠. 얘는 과표를 계산하실 때 발생한 부분을 월할 계산해서 넣습니다. 초월은 산입하고 말월은 불산입이에요. 알고 계셔야 되겠고, 간주임대료도 마찬가지죠.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자. 얘는 1할 계산이에요. 보증금 적수에서 출발해서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 그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1할 계산. 그 선불, 연회비 이런 것도 있죠. 연회비는 선불만 규정되어 있고 후불은 없어요. 선불 연회비에 뭐 헬스클럽 이용하게 하고 2개 이상의 과세기간을 걸쳐가지고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받기로 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하고 있고 월할 계산하죠. 초월 산입하고 말월 불산입하고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상표권을 대여하는 경우도 2개 이상의 과세기간을 걸치고 선불로 받으면 월할이에요. 그런 게 발생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역의 공급 시기에서 계속적 공급 카테고리가 원래 부동산 임대인데 부동산 임대가 2개로 나뉘는 거예요. 조문상으로도 나뉘어져 있어요. 부동산 임대,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는 받기로 한 때지만 뭐 매달 받기로 했다든지 이런 경우, 근데 선후불 임대료 같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케이스, 일시금 형태를 받는 거,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가지고 일시금 형태를 받았다라고 하면 월할 계산을 꼭 하셔야 됩니다. 2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또 계속적 공급에 뭐가 있죠?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 이런 거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받기로 한 때, 받기로 한 부분, 그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경비 용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계속적 공급에 들어가죠. 또 공급 시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발급 특례. 엄청나게 중요하죠. 사실은. 선발급 특례가 중요합니다. 요게 2022년도 개정사항도 있어가지고 더 중요해졌고요. 얘는 원칙적으로 선발급은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과 다른 세운계한서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원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원칙은 선발급 안 돼. 그런데 특례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특례. 그래서 우리가 특례라고 부르는 거죠. 요건에 충족해야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로.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그 대가에 대해서 세운계한서를 발급했다. 라고 하면 선발급 특례에 의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해주겠다는 거죠. 원칙적인 공급 시기 전에 선발급을 한 거예요. 세금계산 발급하는 때니까 대가 받은 때 아니라는 거 이런 건 말 문제로도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대가 받은 때로 자주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됐죠. 세금계산 발급하는 때가 공급 시기고요. 전부도 되고 일부도 상관없어요. 그 대가를 받았으니까 세금계산서는요. 천천히 발급해도 상관없습니다. 대가 받았으면 사실이 확인되는 거니까 1기에 대가를 받고 2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과세기간이라도 상관없죠. 그때 공급시기는 2기가 되겠죠. 2기에 세금계산 발급했으니까. 그런데 반대 케이스,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돈 주세요라고 한 케이스. 요거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잖아요. 돈도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빨리 받아야 돼요. 그런 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대가 받았으니까 천천히 발급해도 상관이 없는데 돈도 안 받고 발급했으니까 원래 손발급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대가를 빨리 받아야 되겠고 그게 7일 이내죠. 그게 원칙이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30일 이내에 대가를 수령해도 되는 경우가 있죠. 계약서, 약정서 상에 대금 청구 시기, 지급 시기 이런 거 적었다라고 하면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아도 선발급이 인정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 이때를 공급 시기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발급이 인정되는 경우가 동일 과세기간 안에 이거는 이제 따로 카테고리를 내보내 볼게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일 과세기간 안에 원칙적인 공급 시기가 도래하면 선발급이 또 인정이 되죠. 원칙적인 공급 시기가 동일 과세기간 안에 있다. 대가는 안 받아도 돼요.
그게 이번 연도 개정사항이거든요. 대가를 과거에는 동일 과세기간 안에 원칙적인 공급 시기도 도래하고 플러스로 대가까지도 동일 과세기간 안에 받아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뭐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돈이 많이 없죠. 돈이 없어요. 돈은 나중에 주겠다. 1년 뒤에 주겠다. 괜찮아요. 원칙적인 공급 시기가 도래했으면 뭐 같은 기에 과표에 들어올 거니까 상관없이 선발급 인정해 줄게. 세운계안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요 케이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료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날짜를 잘 보고 같은 과세기간 안에 원칙적인 공급시기가 있네. 선발급 특례 인정이 되네. 그런 식으로 잘 챙겨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대가 수령 요건 없습니다. 그 네 번째가 또 대가 수령 요건이 없는 게 장기 할부. 요것도 잘 나오죠. 시험에. 장기 할부하고요. 계속적 공급. 요거는 대가 수령 없어도 선발급이 인정이 됩니다. 3번, 4번은 대가 수령 요건이 없어요. 대가는 뭐 받긴 받겠지만 천천히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받아야 돼? 이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가는 뭐 받긴 받겠지만 언제까지라는 그런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1, 2번이 언제까지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하의 수입 시기는 아시죠? 제하 수입 시기는 수입 신고 수릴 그때를 수입 시기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특례로서 폐업일 이후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것은 폐업일로 땡깁니다. 뭐 그런 규정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기본적인 우리 틀만 잠깐 리뷰를 한 거고요. 기본 강의 때 이미 들으셨을 거니까 바로 문제 풀죠. 자, 계산 문제 308페이지. 문제 1번 풀어볼게요. 문제 1번. 자, 1번 문제. 다음은 컴퓨터 판매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과세자인 개인 갑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한 내역이다. 1기 과표 얼마냐? 부가가치세 문제에서는 항상 그 기간 좀 체크하시고요. 1월부터 6개월까지인지 뭐 1월부터 3개월까지인지 그런 거 아셔야 돼요. 지금 6개월까지고 모든 거래 금액은 부가세 제외된 공급가액이며 세금계산 세법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발행되었다. 자, 1월 10일 A에게 대형 컴퓨터를 2천만 원에 판매하고 1월 10일부터 20개월간 매달 10일에 100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 컴퓨터 지금 판매를 하고 대가를 할부로 나눠서 받고 있고요. 그 기간 보시면요. 장기간이죠. 1년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인도일이 뭐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다. 그럼 장기 할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고요. 1월부터 6월 달까지 받기로 한 부분은요. 100만 원 곱하기 6개월 해가지고 6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자료 1월 10일부터 20개월간 A와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1월 10일부터 20개월간 매달 10일에 20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 자, 얘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죠. 그럼 20만 원 곱하기 6개월 하시면 되겠네요. (120만 원) 그 다음에 3번 양가로 2월 20일에 B에게 중형 컴퓨터를 1,000만 원에 판매하고 2월 20일부터 10개월간 매달 20일에 100만 원씩 받기로 했다. 요거는요. 할부긴 할부인데 개월수를 보시면 1년 이상이 아니죠. 단기 할부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공급 시기가 인도일. 인도일이면 인도한 제하의 총 가액을 과표에 넣어 주셔야 돼요. 1,000만 원. 과세 표준에 들어갈 거고 4번 양가로 2월 20일부터 10개월간 B와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2월 20일부터 10개월간 매달 20일에 20만 원씩 받기로 했다. 요거는요. 이걸 단기 할부로 착각하시는 순간 바로 함정에 빠지는 거죠. 지금 컴퓨터 제하도 나왔고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도 나왔죠. 얘는 용역이에요. 용역인데 어떤 용역? 계속적 공급에 해당하는 용역이에요. 컴퓨터 유지보수. 유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계속적 공급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지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계속적 공급이고 계속적 공급은 공급 시기가 언제로 정해져 있다. 받기로 한 때로 정해져 있어요. 받기로 한 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고 받기로 한 부분만 넣어야 되겠죠. 2월 20일부터 매달 20일에 20만 원씩이니까 2월부터 6월 달까지는 몇 개월? 5개월이죠. 그래서 20만 원 곱하기 5개월 하시면 1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요게 함정이었어요. 다른 거는 쉽게 풀리는데 요런 거 하나씩 함정 넣어 놓으면 빠지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를 함정이 안 빠지고 잘 풀어주셔야 돼요. 계속적 공급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도 외워놓으셔야 돼.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 경비 용역 이런 거 외워주시고 뭐 부동산 임대 이런 것도 계속적 공급이긴 하고요. 일반적인 뭐 매달 받는 부동산 임대 이런 거는 계속적 공급이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1820만 원이 과표. 답은 동그라미 2번. 그리고 2번 문제도 풀어보죠. 2번 문제. 가급적 뭐 계산 문제 300에 있는 문제는 많이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주 A의 2022년 1기 예정 신고 시 신고해야 할 과표 얼마냐? 외화 환산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에 대금 지급 조건으로 중국에 있는 B에게 내국 생산품을 직수출하였으며 그 공급가액은 100만 원이다. 선적일이 나와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나눠서 받는 걸로 되어 있긴 하네요. 지금 선적을 하고 나서 돈을 뭐 3회 이상 나눠서 받고 그 기간도 좀 길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 중간 지급 조건부인지 장기 할부인지 그런 걸 아예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선적은 장기 할부로 팔든 중간 지급 조건부로 팔든 공급 시기 언제다. 선적일로 되어 있어요. 선적일로. 이런 거 건드려가지고 과거에 2차 시험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중간지급 조건부로 팔든 장기할부로 팔든. 여기서는 뭐 사실 중간지급 조건부도 아니고요. 3월 5일에서 카운팅해도 6개월 더하면 9월 5일이 돼야 되거든요. 6개월 이상이면 9월 5일인데 잔금이 9월 4일이라 가지고 사실은 뭐 중간지급 조건부도 아니고 뭐 장기할부도 아니에요. 중간지급 조건부는 또 인도가 마지막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지급 조건부를 따질 필요는 없는 부분이 없고 선적일을 인도일로 보면은 얘가 먼저였기 때문에 장기할부인가 따져봤더니 장기할부도 아니었죠. 그 기간이 짧아가지고 장기할부라고 했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선적일로 갑니다. 그런 것 좀 주의하시면 돼요. 중간지급 조건부하고 장기할부의 근본적인 차이는 장기할부는 인도가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대가를 받죠. 중간지급 조건부는 중간에 지급하는 조건. 중간. 끝이 뭐야? 끝이 인도.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간 지급. 그 이름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중간에 지급하네? 그러면 끝이 있겠네? 끝이 뭐? 인도. 인도 전에 중간에 지급한다. 이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장기 할부인지 중간 지급 조건부인지 그런 거는 빠르게 판단하실 때는 인도가 먼저냐? 인도가 나중이냐? 그걸로 판단하시고요. 여기서는 뭐 선적일을 인도일로 봤을 때 장기 할부인지 판단했을 때도 장기 할부가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장기 할부였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선적일. 그러면 3월 5일 날 들어오면 되겠고요. 예정 신고 시 신고해야 할 과표니까 1, 2, 3월 달 거 묶어 있거든요. 전체 금액 100만 원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합친 거 100만 원. 그 주 C에게 내국 생산품을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하였으며 그 공급가액은 70만 원이다. A의 인도일은 2022년 3월 20일이며 C의 수출 선적일은 2022년 4월 10일이다. 지금 나는 A예요. 누가 난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거래 상대방이 C라는 거고요. 얘가 이제 수출하는 애고요. 얘가 이렇게 물건을 실어가지고 수출했겠죠. 나는 A거든요. 나는 C한테 물건 보낼 때 어떻게 하죠?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인데 국내에서 원자재 공급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난 트럭에 실어서 보냈겠죠.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내륙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륙. 그래서 트럭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수출업자에게 원자재를 보냈을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제하의 인도일이 공급식이죠. 거래 상대방의 선적일은 나랑 관련이 없어요. 그죠? 나의 공급식이 묻고 있는 거니까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은 요때 인도일. 나의 인도일은 3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제시가 됐고 지금 거래 상대방 수출한 거 요게 막 제시가 됐잖아요. 4월 10일. 이거는 관련 자료가 아닌데 이거를 잘못 파악하셨다라고 하면 틀렸겠죠. 나의 공급 시기는 3월 20일. 그러면 1, 2, 3월달 과표 구하는 거니까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3월달 거니까 70만 원. 그래서 두 개 합치면 170만 원. 내국 신용장이 제때 개설이 됐다고 하면 이것도 다 뭐 영세율이었겠죠. 별도 연구이 없으면 이렇게 영세율. 세액은 없겠지만 과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 그거 물어본 겁니다. 영세율이면 매출세액은 없죠. 그래도 과표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풀어봤고 이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과사업자 A의 2022년 1기 예정신고 기간, 또 1월, 2월, 3월 과표 물어봤어요. 아래에 제시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다. 자, 1월 30일 날 상품을 1,000만 원에 판매하였는데 그 대금은 1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10회 받기로 하였다. 그럼 또 판매하고 인도가 먼저죠. 대가를 나눠서 받는 거니까 장기 할부인지 단기 할부인지 체크하셔야 되는데 매달 100만 원씩 10회니까 10개월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10개월이면 단기 할부구나. 그럼 전체 대금 1,000만 원이 과표에 들어오면 되겠고요. 1월 30일 그때가 바로 공급 시기고 2월 10일 날 제품을 1,000만 원에 주문 생산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대금은 계약 시에 10%, 30% 완성 시에 40%, 70% 완성 시에 30%, 인도 시에 20% 받기로 하였다. 3월 말일 현재 생산의 완성도는 30%다. 자, 그러면 몇 프로 완성됐을 때 얼마 이렇게 받는 것이 완성도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인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면 계약 시에 10%, 30% 완성 시에 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금을 이렇게 나눠서 받고 나머지 다 적어볼게요. 70% 완성 시에 30%, 그리고 마지막 인도시 20% 받기로 했대요. 이렇게 100%를 나눠서 받기로 한 거죠. 10%, 40%, 30%, 20% 하면 전체 100%가 나온 거고요. 지금 완성도가 30%래요. 그럼 지금 받기로 한 부분은요. 이 부분을 받기로 한 거죠. 10%하고 40% 플러스 하시면 돼요. 50%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전체 대금이 1,0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0% 플러스 40% 해서 50% 때려가지고 500만 원을 단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터 받기로 한때, 그때 공급 시기니까 받기로 한 부분, 그것만 잘 들고 오면 되겠죠. 완성도 막 30% 이거 때리시면 안 돼요. 완성도하고 다르게 받기로 하거든요. 계약 시 이렇게 완성도 빵프로잖아요. 빵프로인데도 계약금 10% 받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완성도하고 동일하진 않아요. 받기로 한 퍼센티지는 사계약이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2월 20일 사업용 부동산을 1,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 건물 가액이 700이고 토지 가액이 300이죠. 건물이 과세고 토지가 면세예요. 대금이 2월 20일에 100만 원, 4월 20일에 400만 원, 6월 20일에 500만 원 받기로 하였으며 부동산 6월 20일에 양도하기로 했다. 양도가 제일 마지막이네요. 자, 인도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도, 양도 이런 게 마지막이다라고 하면 중간 지급 조건본지 따져보셔야 돼요. 끝이 인도니까. 지금 보시면 대가를 3회 이상 나눠서 받긴 하죠. 그 요건은 충족했는데 기간 요건 6개월 이상인가. 계약금 받기로 한 날이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일까지예요. 2월 20일 날 계약금 받기로 했으니까 6월 20일 날 양도하기로 했으면 6개월 이상이 아니네요. 중간 지급 조건부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러면 공급 시기는요. 6월 20일이 되겠죠. 이때 그냥 양도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1월, 2월, 3월 달 과표를 구하는 거니까요. 지금 들어올 과표는 없어요. 이해가시죠? 근데 만약에 이게 중간 지급 조건부였다. 2월 20일 날 100만 원 하고요. 그리고 잔금을 언제 받기로 한 걸로 좀 바꾸냐면 6개월 더 하면 8월 달이죠. 8월 20일로 바꿀게요. 8월 20일이면 딱 6개월이에요. 이게 다음 날이 들어가서 이게 6개월 맞냐? 6개월하고 하루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안에 기간은 6개월이에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기 6개월이거든요. 요 6개월이죠. 이 날 들어가고 이 날 들어가면 둘 다 들어가면 딱 6개월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의 다음 날부터 카운팅해도 21일이잖아요. 거기서 20일로 끝나면 결과도 6개월이에요. 그 안에 있는 기간. 이 날 또 들어가고 다음 날은 0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무조건 하루로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초일 들어가고 말일 들어가면 6개월 딱 되는 거거든요. 다음 날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 다음 날은 0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걔를 1일부터 카운팅하는 거예요. 1일. 얘가 0, 얘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가 0일이고 얘가 1일로 카운팅 되는 거니까 기간을 세보면 이게 6개월이 되는 그런 컨셉. 요것도 카운팅이 들어가는 거고 요 날짜 들어가고 이 날짜 들어가는 거예요. 초일 불산입을 표현할 때 다음 날이라는 표현 붙는 거예요. 얘는 0일이니까
0일에서 이날이 딱 돼야지 1일이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서 얘를 1일로 봤을 때 이거 카운팅 들어가고 이것도 카운팅 들어가면 딱 6개월이니까 같은 날짜가 오면 그냥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같은 날짜가 오면 6개월 이상 그 요건 충족한 거예요. 근데 잔금을 만약에 8월 달로 바꿔버리면 중간 지급 조건부가 되고 그러면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로 될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얼마가 들어와야 되느냐? 그것 좀 조심하셔야 돼요. 1, 2, 3월 달이면 2월 달 거만 들어올 건데 2월 달 100만 원 그거 다 넣으시면 안 돼요. 이게 건물 가액하고 토지 가액이 섞여 있죠. 건물 70%, 토지 30% 이렇게 섞여 있는 거니까 건물 대금, 토지 대금을 평균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건물 대금 먼저 받고 토지 대금 나중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건물 대금하고 토지 가액이 다 섞여 있는 건데 100만 원에 70% 때리면 건물 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70만 원 이런 식으로 1, 2, 3월 달 거에 과표 들어오겠죠. 그렇게 문제가 변형될 수 있으니까요.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도 변형될 수 있겠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지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양가로 3월 10일 날 상품을 1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 상품을 4월 10일에 인도하였다. 자, 지금 판매하기로 하고 대가를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했죠. 그 상품은 나중에 인도하기로 했네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공급 시기 4월 10일 전에 선발급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대가를 받았죠. 그럼 요건을 충족한 거니까 선발급 특례에 의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 시기가 돼요. 3월 10일 날 발급한 거니까 1, 2, 3월 과표에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올 금액은 돈 받은 거 일부분 받았으니까 20만 원만 넣으셔야 돼요. 100만 원 넣으시면 안 돼요. 20만 원 요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니까 20만 원만 과표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과세 표준은 1,520만 원.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이제 또 4번 문제 풀어보죠. 다 비슷비슷해요. 문제들이.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인 주 A 2기 과세기간 7월부터 12월 달입니다. 2기 과세기간의 과표 얼마냐? 자, 7월 20일 날 기계를 1,500만 원에 판매하고 7월 20일부터 15개월간 매달 20일에 100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 자, 그러면 또 매달 받는데 15개월간이라고 했으니까 장기 할부에 해당하죠. 1년 이상이죠. 그럼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고요. 매달 20일이라고 했는데 7월 20일부터예요. 그럼 7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몇 개월? 6개월이죠. 100만 원 곱하기 6개월. 그렇게 넣어주시고요. 600만 원. 그 다음에 7월 25일 날 기계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7월 25일부터 10개월간 매달 25일에 20만 원씩 받기로 했다. 자, 유형이 동일합니다. 지금 10개월간이라는 표현이 들어와 있는데 제한지 용역인지 그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기계가 아니죠. 그냥 기계장 치면 단기 할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대가를 넣었겠지만 기계라고 안 돼 있고 기계 유지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유지 또 들어갔죠. 유지. 컴퓨터 유지든 기계 유지든 유지 보수 이런 게 나오면 계속적 공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은 받기로 한 때죠. 이게 10개월 간이든 뭐 3개월 간이든 상관없어요. 짧아도 상관없이 계속적 공급은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예요. 그러면 7월 25일부터 또 12월 25일까지 6개월 간이죠. 20만 원 곱하기 6개월 120만 원. 3번 양가로 9월 25일 날 상속세 2천만 원을 사업용 건물로 물납하였다. 이게 조세 물납이죠.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해요. 얘는 국가의 물건으로 납부하는 건데 조세 물납은 제할 공고를 보지 않는다. 이 규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뭐 잘 나오는 주제니까. 이걸 공급으로 보면 국가로부터 부가의세를 징수해가지고 또 누구한테 줘요? 국가한테 줘야 돼요. 내놔 했다가 다시 줄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생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세 물납은 아예 공급이 아닙니다. 과표에 들어올 게 없고 10월 14일 날 당사가 생산한 제품 매입세 공제분 거래처에 판매 장려 물품으로 기증하였다. 자, 요거는 판매 장려 물품 재화를 준 거잖아요. 제품 준 거니까 사업상 증여 규정에 의해서 공급으로 의제가 되고요. 제품은 비상각 자산이니까 과표는요. 시가 100만 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매입세 공제 여부는 항상 따지어 보시긴 해야 돼요.
공급 의제 규정은 과거의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지만 공급 의제가 되는 거고요. 과거의 매입세 불공제로 사왔다라고 하면 공급 의제가 안 되는 거, 그거는 툭 치면 통 나오게 외우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1월 11일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화물 자동차를 50만 원에 매각하였다. 돈 받고 팔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화물 자동차가 만약에 아니고 비용용 소형 수용차가 나왔다고 해도 50만 원 과표에 넣으셔야 돼요. 화물 자동차, 트럭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승용차, 트럭 말고 승용차가 나왔다고 해도 넣으셔야 되는 이유가 유상 매각이기 때문이죠. 유상 매각. 비용용 소형 수용차는 공급 의제는 안 돼요. 매입세 불공제로 사오니까 공급 의제, 공짜로 주는 것은 과표에 들어올 게 없겠지만 만약에 돈 받고 팔았다라고 하면 실제 공급은 매입세 공제 여부 안 따지고 그냥 공급인 거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여기서는 뭐 화물 트럭이든 뭐 승용차든 상관없이 50만 원 넣어주시고 12월 5일 날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거래처로부터 연체이자 80만 원 수령하였다. 이게 소득은 되겠죠. 그렇지만 과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부가세는 공급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니까 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물건값 쪼로 받아야지만 과세 표준에 들어오는 거고요. 연체이자는 추가로 더 받은 그냥 이자에 불과하고 이자는 또 면세기도 하죠. 그래서 과세 표준에 넣지 않습니다. 연체이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상으로 소득이죠. 이게 외상매출금 뭐 연체이자였다라고 하면 사업소득 이런 게 될 수가 있고 소비대차 전환으로 인한 연체이자였다라고 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이 될 수도 있어요. 25%짜리.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소비대차 전환 여부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돈만 더 받은 거죠. 돈만 받은 케이스고 물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 안 넣죠. 끝났어요. 금액은 870만 원. 자, 또 풀어볼게요. 이제 5번 문제 풀어볼게요. 5번 문제.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 A의 공급에 대한 다음 자료로서 2022년 2기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는 얼마냐? 자, 2023년 1월 31일에 인도 예정인 재하에 대한 대가를 2022년 12월 30일에 모두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였다. 아직 인도가 안 일어났죠. 내년도에 인도할 예정이래요. 그거를 좀 땡겨서 대가는 먼저 받았고요. 선수금이죠. 선수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했죠. 돈 받고 발급했습니다. 그러면 선발급 특례에 의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때 이때가 공급 시기가 되고요. 지금 7월부터 12월 말까지 과표 구하고 있거든요. 과세 표준에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100만 원 끝. 그 다음 이번 양가로 2022년 9월 1일 할부 판매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하고 공급가액 100만 원은 10월 말부터 2개월마다 4번에 걸쳐 받기로 하였다. 2개월마다 4번에 걸친다라고 하면 몇 개월이에요? 총 대금을 다 회수하려면 8개월에 걸친 거죠. 8개월은 뭐 1년 이상이 아니니까 단기 할부에 들어가는 거고요. 재하의 총 가액 100만 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양가로 5월 1일 날 인도를 완료한 재하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2022년 10월 31일 연체이자 수령했다. 돈만 받은 케이스죠. 준 건 없고 돈만 받았으니까 과표에 넣을 건 없겠고 12월 1일 상품권 100만 원을 현금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은 2023년 1월 10일에 현물과 교환되었다. 언제가 공급 시기죠? 상품권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하가 아니에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하가 아니니 실제 현물과 교환된 다음 연도 1월 10일이 공급 시기고요. 이번 연도에 들어올 과표는 없죠. 이게 이번 연도 회계사 2차 시험에 모바일 교환권 그게 나왔거든요. 뭐 상품권의 이름이 뭐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잖아요. 기프트콘 아시죠? 그런 걸로 이제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 기프트콘으로 많이 선물 같은 거 주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걸 이제 조금 기프트콘이라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프트콘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좀 잘 바꾸면 모바일 교환권이 돼요. 상품권이에요, 이거. 상품권.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뭐 현금으로 환불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환불할 수 있든 없든 상품권은 뭐예요? 소비를 할 수 없잖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가 없죠. 그럼 공급 시기도 언제예요? 무조건 현물. 구두 상품권이었다라고 하면 구두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인 거예요. 구두가 재하인 거고 소비의 대상인 거고 이거는 환불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재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뭐 기프트콘으로 결제를 하면 현금 영수증 드릴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현금 영수증 그거는 이제 관련이 없나? 하여튼 요거는 결과적으로는 제야가 아니라는 거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제야를 소비하고 나서 이제 소비하고 나면 이제 현금 영수증이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자라고 생각해. 사업자라고 하면 이런 걸 썼어. 쓰고 나서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점표, 뭐 현금 영수증 이런 거 받아야지 매입세 공제가 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언제가 공급 시기겠어요. 상대방이 공급 시기에 내가 이제 매입세 그것도 받아가지고 세금계산서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매입세 공제가 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쓰고 기프트콘을 스타벅스 또는 이제 투썸 이런 데서 쓰고 현금 영수증 드릴까요 하면 그걸 받아요. 내가 사업자라고 한다면 그걸로 매입세 공제가 될 거예요. 그게 그쪽 상대방 사업자에서는 세금계산 발급해 준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 발급 시기가 언제죠? 공급 시기잖아요. 공급 시기니까 그때 세금계산 발급해 준 거예요. 현금 영수증도 그때 발급해 주는 이유가 그게 공급 시기라 가지고 그때 발급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 얘기하려다가 중간에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정신이 없으세요. 어제 밤샜거든요. 맨날 밤새고 강의해요. 미리 일을 하면 되는데 저도 미리 일을 하는 성격은 아니라 가지고 계속 탱탱 놀다가 이제 강의가 없으니까 탱탱 놀다가 이제 그저께 이제 내시경을 받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다 봤어요. 그래서 뭔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시경을 받고 용종 같은 거 있어가지고 절제를 하고 그저께요. 그저께 하고 어제 밤에 이제 또 강의가 있어가지고 저녁 강의를 막 했죠. 저녁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그냥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 이유가 GS 출제를 해야 돼가지고 이번 연도 세무사 2차 GS 거기 일요일 날 있어가지고 그거 출제는 제가 미루다가 항상 이쯤에 하거든요. 월하에 했으면 좋았는데 뭐 내시경 간다고 해도 그때 팽팽 놀아요 사실. 놀면서 그 전에 막 이렇게 사전 작업하고 일을 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시경 받는다라는 뭐 그런 마음가짐에서 내가 그냥 몸 건강을 생각해서 일을 안 하고 놀았어요. 놀다 보니 일이 밀렸네요. 그래서 밤새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수업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멀쩡한 상태로 들어올 건데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도 크게 티 안 나죠. 티는 안 날 거예요. 제가 티 안 나게 가능하면 노력을 하긴 합니다. 대부분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긴 해요. 그래도 티가 안 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에는 멀쩡하면 정신으로 좀 들어올 거예요. 지금 딱 15분이거든요. 제가 요 시간은 지키려고 해요. 아시겠죠? 잡담을 좀 하고 그랬는데 10시 15분이니까 10시 30분에 두 번째 시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5분 조금 쉬시고 다시 시작할게요.